저희가 인사청문회 내용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좀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현장을 함께 보고 오셨고 지금 10분간 정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대학 관련 이제 의혹이나 위조 의혹이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이 계속 다뤄졌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에 어찌 보면 핵심이죠. 박지원 국정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가 매우 강했는데요. 어쨌든 박지원 후보자가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국정원장으로서 혁혁한 역할을 할 걸 기대하고 있는 여당의 어떤 보호하는 모습하고 또 이분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싶어서 통합당의 공세가 아주 맞붙었던 현상을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갖춘 박지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아마 대통령 임명 제가도 곧 이루어져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곧 안정을 찾고 일에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인사청문회 어떻게 의혹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리고 당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어떻게 아느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학력 위조에 관해서는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당국대 가서 물어봐라. 이게 해명입니까? 이건 해명이 아니고 청문위원을 농락한 거죠. 아주 상당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후보자가 그동안 많은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회와 관련된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런 후보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저런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저런 답변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걸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력 위조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질문이 집중이 됐는데 특히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주호영 의원이 그 당시에 박지원 후보자 서명이 담긴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답변이 후보자가 공식 합의서 외에는 서명한 게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은 서명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좀 적절치 않죠. 그리고 좀 민망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공세할 때와 달리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매우 아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북한 전문가이자 미국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업가로 활동한 적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2002년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전환의 시기에 비서실장으로 역할했던 그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사서 예. 이번에 연말에 미국에 또 대선이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 관리를 위해서 대미의 안보 라인을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후보자의 어떤 경과 연륜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큰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해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해명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술은 먹고 운전대는 잡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요. 당시에 SK 등 그 대기업으로부터 1억 달러 받았고 불법적인 대북 송금에 대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서 실형까지 산 분이 나는 대법원 판결 그렇지만 나는 떳떳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청문회는요, 두 가지를 검증해요. 하나는 도덕성이고 하나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분의 한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이죠. 저는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예금 계좌에 현금이 있는데도 친구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자도 주지 않고 갚지도 않아요. 그 해명에 대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거 뭔 상관이냐. 내가 갚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자의 가장 큰 부정부패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나 친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 친구가 몇십 년 전부터의 친구였지만 아무런 어떠한 뭐 원하는 거 없이 후원금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후원금을 하고 5천만 원 그냥 빌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신이 깨끗하냐? 여태까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서 당신이 담당했던 그러한 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에게는 그렇게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 핀셋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대북이나 대미 관련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후보자의 대북관이 결국에는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 당시에 특수상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후보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의 남북 대화를 트기 위해서 일정 부분 악역을 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받아서 옥사에도 치르셨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분은 후보자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남북 대화가 끊겨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내린 인사였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장소연 의원께서 아프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정 부분 맞지만 큰 틀에서 국위를 바라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북관 적절하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아주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장이요 대북 문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정말 정책적인 결정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 올바른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북한이 우호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꽉 막혀 있는 남북 대화를 돌파하고자 박지원 후보자를 임명했다. 아주 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박 교수님의 얘기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있겠죠. 왜 이분을 했느냐? 결국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정무적인 판단이 오히려 들어갔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청문회 비공개에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이 진행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 후보자가 정말 적절하고 현명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차피 야당이 반대를 하고 송구 질문을 하더라도 박지원 후보자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청문회 과정 중에 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국정원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0년부터 굉장히 남북 관계에 관여한 부분도 많고 사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캐릭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실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런 캐릭터가 국정원장이라는 업무에는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명 초반부터는 이야기가 많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 정부가 국정원장 임명한 걸 보면 외교관도 있었고요. 또 법무부 장관도 국정원장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4선의 국회의원의 장관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정권 후반부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월드컵도 있었고요. 다양한 국제 행사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본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지난 20년 동안 여당 정치인으로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다가 좀 끊겨서 청문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듣겠습니다. 저는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승복을 할 수 있지만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리고요. 또한 대북 송금의 현대가 4억 5천만 불을 국정원 계좌로 북한에 보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돈이 1달러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요 현대의 정부가 대북 협력 관련해서 1억 불을 지원한 지원금이 이 4억 5천만 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도 당연히 정부의 돈이죠.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박지원 후보자가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고 남북 문제,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전에는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퇴출돼야 될 정치인이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 후보자 어차피 국정원장으로 취임할 텐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북한에 명백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그러한 비핵화 없이 대북 제재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북 교류 협력 가능하다. 그런 사인을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탈북민이 3년 만에 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이게 몇 시간이 지나서야 탈북민이 월북을 했다는 내용을 우리 군과 경찰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경찰도 관리와 파악에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북민이 재입국했는데 예. 코로나19로 의심된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건데 그 처리 과정 속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실패라고 보이고요. 또 군의 경계태세도 허점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하니 개성을 봉쇄하고 이걸 약간 남측으로 돌리는 그렇죠.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도리어 자신의 내부의 동요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인도주의 관련돼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임명으로 됨으로써 이제 업무를 개시했는데요. 예. 이러한 위기를 꼭 기회로 좀 돌려서 도리어 막혔던 남북 대화를 인도주의적 차원에 한해서 먼저 대화를 물꼬를 틀지 않을까. 즉 위기를 기회로 옮기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은 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1년 전인가요? 그 강원 삼척항에 네. 북한 소형 목선이 입항했다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라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경계 시스템이 지금 좀 허술해졌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도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요, 재발 방지한다고 하면서 사과 성명을 냈고요. 경계 작전 시스템을 다시 보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보완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것은요,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라고 봐요. 두 가지 면인데 북한으로 넘어가는 북한으로 넘어가는 탈북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도 못했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경찰이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강화도 교동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넘어갔는데 군대에서 몰랐습니다. 경계 실패죠. 이것은요, 우리나라 치안, 안보를 담당할 경찰과 군이 상당히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탈북민들이 한 900여 명 돼요. 이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이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소재 파악하고 5년 동안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긍정평가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4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긍정, 부정평가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참 대한민국 국민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번에 총선 결과로 인해서 여당의 권력이 좀 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국민들은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여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기조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여당과 정부의 반복된 실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안정에 관련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양극화 해소, 사회적 격차 해소,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대책과 국회 입법이 좀 더 속도를 갖고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여당과 정부는 이렇게 힘이 주어졌을 때 속도감 있게 이를 잘 처리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이 조금 영향을 끼쳤다고 보신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주말에 온라인 검색어 보셨습니까? 아, 예. 네, 그 이제- 정부가 네 거냐, 뭐 국가가 네. 네 거냐, 뭐 이런 얘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구도 나오고 있고 또 네. 주말에 이례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항의 집회도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불만이죠.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견제 심리도 있지만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도 문제고요.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 그다음에 윤미향 씨 사태, 그 전에 보면 조국 사태, 이런 쪽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공정하고 그다음에 평등하고 그다음에 이 약자를 위한 정부냐라는 거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집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하반기 때 일을 잘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계속 그냥 발못 잡고 하는 일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철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 부동산 집값 그래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잡을 수 있겠어라는 믿음을 줘야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의 그러한 수혜를 야당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그 서울, 부산시장 등을 새로 뽑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요.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요.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보시면 1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을 택한 게 야당이 49% 정도 되는 건데 야당이 지금 고민이 깊은 게 네. 근데 마땅한 후보가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처럼 좀 공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발굴해내겠다라는 건데 적임자가 없어 보여요. 예전에 뭐 서울시장 했던 분 아니면 서울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분 이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좀 지금까지 좀 나타나지 않은 그런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공개 경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를 서울하고 부산하고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은 여당 지지가 35고 야당 지지가 55예요. 부산만 놓고 보면 여당 지지가 33이고 야당이 52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격차가 높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이 이게 과연 일을 잘하는 것이냐, 이쯤에서는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정부를 견제하는 여론이 더 높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지지율 하락이 받아들인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중심 잡고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부분은 일단 통계가 좀 나온 게 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7월 첫째 주에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값 동향이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민간 조사 기관인 부동산 114도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이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뒤따라야 될 텐데요. 특히 전세 가격 안정이라든지 또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이런 게 기대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주에 정부에서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서울 지역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첫 회의를 열었죠. 우원식 단장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균형은 몸을 병들게 하듯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균형 발전은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강력한 백신입니다. 관습헌법으로 인한 비효율의 비용을 우리 후대가 치러야 하는 불합리를 서둘러 끝내야 합니다. 균형과 효율이 행정수도 완성의 목적인 만큼 국민적 합의도 국론 분열 없이 여야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 추진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의 우원식 단장의 발언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선 전에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희망을 밝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는 거는 행정중시 복합도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한 건데 김태현 대표 발언에 의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행정수도법으로 바꾸자. 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 만약 통합당이 계속 이렇게 논의를 거부만 한다면 뭐 이례적으로 원포인트 개헌도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100년지 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헌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여야 합의가 좀 더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서 논의가 좀 된 다음에 법 통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좀 순리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이 지금 입장이 정리가 하나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일부 충청권 인사들은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자 하고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무조건 안 된다.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침 같아요. 일단은 참여를 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와봐라.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전할 거냐. 그러면 수도권 이 부분, 그다음에 세종시 집값, 세종시 과밀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을 국가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게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보여져요. 어떠한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이슈를 던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게 접근하려면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셨을 때부터 자,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수도 이전하는 거를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텐데 지금 여권에 상당히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이 화두를 던져서 다른 이슈들은 다 덮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또 이렇게 참여해서 또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봤더니 행정수도 이전에는 이제 찬성하는 쪽이 더 높았는데 이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은 어쨌든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놨는데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부동산 안정의 한 방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도 검토되는 거고요.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5년, 10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효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효과 나올 거라는 거로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 행정수도 혹시나 이전된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 보는데요. 지금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인공지능이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언택트 기술로 기반한 미래 선도 기술을 서울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서울은 행정기능만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도시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서울은 그 나머지 가운데로도 충분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밀도 있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논의가 된다면 행정수도에 긍정하는 여론이 부정한 여론보다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 서울 관련해서 아파트값 얘기만 하게 되는 천박한 도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해찬 대표 정치 오래 하셨고 여당 대표 아닙니까? 저분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천 부초 막 이렇게 이해찬 대표 이제 앞으로 닉네임이 따라다닐 거예요. 서울은 천박하고 부산은 초라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일을 얘기를 하셨으니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민주당은 이게 조금 왜곡됐다 이런 입장이죠. 네, 세종시청에서 했던 강연의 긴 맥락을 보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때는 서울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고 했던 말인데 어쨌든 단어 선택에서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